지훈 씨, 우리 어떻게 여고? 빗속 묘지. 젊은 여자가 새쌍둥이 아이들을 꽉 껴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혼자 어떡해요? 비에 젖은 작은 오르골에서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울고 있는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차갑고 낮은 목소리. 검은 우산을 든 재벌 회장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저 음악은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곡입니다. 여기는 우리 아들 묘예요. 여자는 황급히 일어나 사과했지만 회장 부인의 눈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들과 똑같은 눈, 똑같은 인매. 그날 밤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오늘 묘에 왔던 여자와 아이 셋의 신원을 알아보게.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아이 모두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저녁 터진 언론 스캔들. 재벌가 노린 치밀한 접근.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어린이집에서는 등원을 거부당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정보를 흘린 걸까요? 그리고 왜 죽은 아들은 끝까지 가족에게 그녀를 소개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아침이 되어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좁은 원룸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지훈 씨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지훈 씨가 잠들어 계신 묘지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리나, 하윤아, 하늘아, 일어나야지. 저는 작은 이불 속에서 나란히 자고 있던 새 아이를 깨웠습니다. 하린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하윤이와 하늘이는 여전히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빠 보러 가는 날이야. 그 말에 하늘이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아빠.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훈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매일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외투를 입히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우비도 챙기고 작은 우산 3개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제사 음식을 쌌습니다. 사과 2개, 배 1개, 지훈 씨가 좋아하던 캔커피, 제가 새벽에 만든 작은 김밥 1줄.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다시 열어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가 생전에 만들었던 곡을 제가 직접 오르골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악보를 보며 하나하나 음을 맞춰 만들었고 완성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이건 아빠 노래야. 하린이가 오르골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나중에 아빠한테 들려드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하윤이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하윤아, 옷 젖어. 엄마, 재밌어.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 씨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고 다시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새쌍둥이세요? 네. 혼자 키우시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택시는 묘지 입구에 저희를 내려줬고 저는 유모차를 펴서 하늘이를 태웠습니다. 하린이와 하윤이는 제 양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비에 젖은 계단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올라가야 했고 중간에 하윤이가 넘어질 뻔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천천히 언덕 중턱쯤 올라갔을 때 지훈 씨의 묘가 보였습니다. 검은 비석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아빠 계신 곳이야. 저는 아이들과 함께 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젖은 잔디가 차가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 비석 앞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지훈 씨, 우리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린이, 하윤이, 하늘이 데리고 왔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비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태엽을 감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빗소리 위로 오르골 소리가 겹쳐지니 마치 지훈 씨가 옆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노래야?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응, 아빠가 너희를 위해 만든 노래야.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우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르골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음악은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곡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들 묘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를 헷갈렸나 봐요. 손이 떨려서 음식을 제대로 치우지 못했습니다. 사과 하나가 굴러서 남자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사과를 집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하윤이, 하늘이를 한 명씩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모차도 제대로 접지 못한 채 서둘러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빗속을 걷는데 오르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지훈 씨의 부모님이란 말인가요? 그럼 왜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걸까요? 지훈 씨는 왜 소개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은 여전히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놓고 간 음식 자국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비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지 택시 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고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묘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정말 지훈 씨의 부모님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까요? 지훈 씨는 분명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엄하신 편이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어머니는 조용하시지만 누구보다 자식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물어봤지만 지훈 씨는 항상 조금만 기다려줘. 때가 되면 꼭 소개해 줄게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 올려 침대에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깨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계란으로 계란말이를 만들고 어제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계란을 뒤집으며 저는 오늘 일을 곱씹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차가운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아이들을 보던 그 표정,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린이, 하윤이, 하늘이가 지훈 씨를 닮았으니까요. 특히 눈과 인매가 똑같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만났어?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만났어. 아빠가 너희 잘 지내는 거 보고 좋아하셨대. 진짜? 응, 진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내일 학원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오늘 지훈이 묘에서 이상한 일 있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떤 부부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 묘라고 하더라. 양복 입은 남자랑 코트 입은 여자였는데 말투가 보통 사람 같지 않았어. 헐, 혹시 진짜 시댁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친구가 말로 하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오르골 소리 듣더니 얼굴이 완전 굳더라. 그 곡이 지훈이가 만든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 으유, 무섭다. 은하야, 조심해. 재벌 시댁이면 뭔가 요구할 수도 있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구라니요. 무얼 요구한다는 걸까요? 아이들을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할까요? 저는 둘 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고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할 수 있게 아빠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강남의 넓은 저택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와 윤혜진 부부는 넓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랑 아이들 봤죠? 태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지훈이랑 똑같았어요. 특히 눈이랑 인매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골 소리. 분명 지훈이가 만든 곡이에요. 제가 들은 적 있어요. 태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가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지훈이 남겨놓고 간 악보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건반에 올려놓고 천천히 멜로디를 쳤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들었던 오르골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맞아요. 이 곡이에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쳐줬던 곡이에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어요. 혜진이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아이들 얼굴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무릎 꿇고 묘 앞에서 인사하는 거요. 잘못 찾아온 게 아니에요. 태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바쁜가? 아닙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묘역에 왔던 젊은 여자와 아이 셋의 신원을 알아봐. 조용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면 될까요? 묘지 출입 기록부터 확인해봐. CCTV도 있을 거고 택시 타고 왔다면 하차 위치도 나올 거야.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악보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혜진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묘지관리사무소에서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쯤 택시 한 대가 입구에 정차한 기록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택시 하차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플라워 공방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에 정은하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요. 정은하. 태호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훈 씨 3주기 추모 전시회를 준비 중이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추모 전시회? 네. 다음 주 토요일에 홍대 근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수고했어. 비서실장이 나가고 태호는 혼자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은하, 32살, 플로리스트, 그리고 새쌍둥이 엄마. 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시회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방에서 일했고 밤에는 전시회에 들어갈 꽃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만든 곡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꽃다발들이었습니다. 파란 수국으로 만든 리스는 지훈 씨의 차분한 멜로디를 표현한 것이고 노란 장미로 만든 부케는 밝고 경쾌한 곡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은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공방 옆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수진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전시회는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쓰러지면 아이들은 어떡하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쓰러져요. 저 튼튼해요. 하지만 사실 몸은 정직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작업하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니 어지럼증이 자주 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지훈 씨를 추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고 아빠가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까요? 그날 묘지에서 만난 그 부부가 전시회에 올지도.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갤러리로 가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벽에 지훈 씨 사진을 걸고 꽃 작품들을 배치하고 작은 테이블 위에 오르골을 전시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서요. 입구에는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지훈에게 보내는 꽃 편지. 작곡가 강지훈을 추모하며. 갤러리 주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지훈 씨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후 1시 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의 옛 동료들, 음악을 좋아하던 친구들, 그리고 제 공방 손님들까지 다들 작품을 보며 감탄했고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하 씨, 정말 대단해요. 지훈 씨가 이런 곡을 만들었다니 몰랐어요. 아이들은요? 오늘 안 데려오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어요. 아직 어려서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 저는 그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날 묘지에서 만났던 그 부부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지 않고 조용히 전시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의 안내문을 보더니 남자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강지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는 벽에 걸린 사진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가 공방에서 꽃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훈이 얼굴이네요. 여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시를 둘러봤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오래 들여다봤고 꽃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오르골이 전시된 테이블 앞에 왔을 때 갤러리 주인이 다가갔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갤러리 주인이 유리 케이스를 열고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았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곡은 지훈 씨가 직접 만든 곡이에요. 갤러리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은하 씨가 악보를 보고 직접 오르골로 만드셨어요. 석 달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은하 씨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정은하 씨요. 이 전시회를 준비한 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갤러리 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하 씨랑 지훈 씨는 결혼은 못했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어요. 지훈 씨가 돌아가시고 열흘 후에 새 쌍둥이를 낳았고요. 그 말에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 쌍둥이요? 네. 다들 지훈 씨를 꼭 닮았어요. 여자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지훈 씨 부모님이세요? 갤러리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갤러리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묘에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 행복했다는 걸 몰랐어요. 이런 전시회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낳고 당신과 함께 했다는 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 씨는 항상 부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엄하시지만 마음은 따뜻하시다고, 어머님이 조용하시지만 자식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요. 남자의 턱이 떨렸습니다. 그랬군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르골 소리만 갤러리 안을 채웠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뒷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겠습니까?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태호, 강인 메디컬 그룹 회장. 손이 떨렸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재벌 집안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그룹의 회장 아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갤러리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은하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받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강태호, 강인 메디컬 그룹 회장. 뒷면에 적힌 글씨.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면 답은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은아입니다. 아, 정은아 씨.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일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혹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아니면 돈을 요구하면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강인 메디컬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할인이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는 수진 언니가 봐주기로 했고 할인이만 데려왔습니다. 로비에서 비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은아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조용한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방에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나가고 저는 할인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인아, 조용히 있어야 해. 응. 문이 열리며 강태호와 윤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할인이를 보더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손녀 중 한 명인가요? 네. 첫째 할인이에요. 혜진이 천천히 다가와 할인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할인아. 할인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를 닮았네요. 눈이랑 입이 똑같아요. 태호도 다가와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굳이 표정을 관리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씨, 지훈이랑은 언제부터 알고 지냈습니까? 4년 전에 만났습니다. 제 공방에 꽃을 사러 오셨어요. 그때부터 교제를 한 겁니까? 네. 6개월 후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지훈 씨가 돌아가시고 열흘 후에 태어났습니다. 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보지 못했군요. 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는 임신 소식을 알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매일 배에 대고 노래를 불러줬고 아이들 이름도 같이 지었어요. 하린, 하윤, 하늘. 태호가 이름을 하나씩 읊었습니다. 네. 지훈 씨가 지은 이름이에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얘기는 했나요? 네. 항상 하셨어요. 아버님이 엄하시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고, 어머님이 조용하시지만 자식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요.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훈 씨가 여러 번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항상 때가 안 맞는다고만 하셨어요. 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일이 바빠서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태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씨, 네. 오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우리 손녀인지 검사로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검사라니요. DNA 검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저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강지훈의 딸이라는 것을. 네,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에서 검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혜진이 하린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무섭지 않을 거야. 금방 끝나.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조금만 아파. 엄마가 옆에 있을 거고. 저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손녀가 맞기를 바라는 마음, 지훈이 남긴 흔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강인 메디컬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검사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병원과는 달리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대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실에 들어가니 혜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은하 씨 왔어요? 네. 아이들 무섭지 않게 해줄게요. 혜진이, 하린이, 하윤이, 하늘이를 번갈아 안아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조금 경계하면서도 순순히 안겼습니다. 태호도 들어왔습니다. 시작합시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혈액 채취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간호사가 하린이부터 데려갔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히고 팔을 소독했습니다. 하린아, 눈 감아. 금방이야. 제가 한쪽에서 손을 잡고 혜진이 반대쪽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하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요. 다 끝났어. 잘했어. 간호사가 솜으로 지혈하고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도 차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울었지만 다행히 금방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호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긴 복도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혜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지만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저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공방 일을 했지만 밤만 되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유전자 검사 정확도를 검색해 봤습니다. 99.9% 이상 정확하다고 나왔지만 그 0.1%가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한숨 쉬어?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아니야. 너희는 정말 착해.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강태호와 윤혜진도 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훈의 방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남긴 사진들을 꺼내보고 옷을 만지고 책상 위에 악보를 읽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혜진이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태호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려고 했을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용기를 받아주지 못한 거예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요즘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소문. 회장이 아이들 사진을 보고 있다는 소문. 박철우 부회장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다던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 VIP 검사실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검사실을요? 박철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검사였는지 알아봐. 네. 이틀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친자관계 검사였습니다. 회장님과 3명의 아이들을요. 3명? 박철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손녀가 셋이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녀 셋. 그럼 후계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준비해온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던 계획이요. 더 자세히 알아봐. 그 아이들의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박철우는 병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부회장이니까요. 그는 직접 검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은아, 32살, 플로리스트, 주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흥미롭군. 박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같은 시간 태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은하 씨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봐. 사진으로 보내줘. 네. 비서가 며칠 후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오래된 빌라 계단에서 유모차를 들고 올라가는 은하의 모습. 좁은 방에서 아이 셋이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 빨래를 널고 있는 은하의 뒷모습. 태호는 사진을 하나씩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혜진도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도와줍시다. 일주일이 다 되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인 메디컬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은아 씨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요? 네.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수진 언니에게 맡기고 저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아이 모두 강태호 회장님과의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정확도는 99.9% 이상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세 아이 모두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할 말이 생겼어요. 의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우리 때문에? 응, 너희 때문이야. 그날 저녁 태호에게도 같은 전화가 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보게. 세 아이 모두 회장님과의 혈연 관계가 99.9%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호는 전화기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녀, 지훈이 남긴 손녀 셋. 혜진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여보, 확인됐소. 아이들이 우리 손녀가 맞소. 혜진은 거실에서 서서히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아. 태호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제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전화, 문자가 동시에 왔습니다. 은하야, 내 기사 떴어. 포털 메인에 수진 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인터넷을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제 얼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강인 메디컬 회장, 숨겨둔 손녀 셋 논란. 동네 꽃집 여주인, 재벌가 노린 치밀한 접근.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대부분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아 씨는 고인이 된 회장의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임신 사실을 이용해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렸다. 현재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누가 이런 기사를 낸 거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은아 씨 맞으신가요? 저희 뉴스 데스크인데요. 죄송하지만 통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분 후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계단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씨 계신가요?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유산 상속 관련해서 입장 좀 밝혀주세요.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어. 저는 아이들을 안고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정은아 씨.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지 못했습니다. 밖의 소음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 씨, 죄송한데요. 네, 원장님. 어제 기사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당분간 할인이, 하윤이, 하늘이 등원을 쉬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님, 그건 오해예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은하 씨 믿어요.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공방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같은 시각 강인 메디컬 본사도 난리였습니다.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들었고 임직원들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손녀가 정말 셋인가요? 회장님께서 유산 상속 계획이 있나요? 정은아 씨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임원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태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우 부회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새 아이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접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까? 태호가 박철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샌 것 같은데요. 박철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일이라 저희도 잘 모릅니다.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네요. 태호는 그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내부 조사를 시작하게. 어떤 조사 말씀이십니까? 이번 정보 유출건.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찾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안에서 나간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어. 다음 날부터 강인 메디컬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는 내부 감사팀, 외부 로펌, IT 보안 전문가를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병원과 본사의 모든 전산 로그를 확인하게, 메일 서버 기록, 전화 내역, 출입 기록까지 전부 조사하게.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내야 해. 감사팀이 밤낮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인사만 나눴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화나신 것 같아.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박철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틀 후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정보에 접근한 계정을 찾았습니다. IT 보안 전문가가 노트북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구 계정인가? 박철우 부회장 측 비서가 사용하는 PC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당일 오후 3시 42분에 접속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접속 로그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IP 주소와 로그인 시간, 열람한 파일 목록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검사 결과 파일을 17분간 열어본 기록이 있습니다. 출력은 했나? 아닙니다. 하지만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 실행된 흔적이 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속 조사하게. 더 있을 거야. 사흘 후 두 번째 증거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언론 제보에 사용된 익명 이메일 계정을 추적했습니다. 외부 로펌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 계정에서 보낸 이메일의 IP 주소가 본사 내부망과 일치합니다. 정확히는 40층 임원 전용 네트워크입니다. 언제 보낸 건가?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녁 5시 13분입니다. 총 3곳의 언론사에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DNA 검사 결과 사본과 함께 정은아 씨가 재벌가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파보게. 끝까지.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감사팀이 옛 메일 서버를 복원하던 중 3년 전에 삭제된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강지훈, 수신자는 강태호. 제목은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은아라는 분입니다. 저희는 이미 3년째 함께 살고 있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새쌍둥이입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메일을 씁니다. 시간 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축복해주세요. 아버지를 닮은 손녀들이 태어날 겁니다. 지훈 올림. 태호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 메일이 왜 내게 오지 않았지? 삭제된 걸 복원한 겁니다. 로그를 확인해 보니 박철우 부회장 계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부회장님 계정으로 당시 비서실 공용 메일함에 접속해서 이 메일을 삭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발송 이틀 후인 2022년 3월 15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태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은 아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손녀들이 태어나는 것도 며느리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더 조사한 게 있나? 네. 비서실 공용 계정에서도 같은 시각에 삭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우 부회장의 개인 비서 계정에서 관련 문서를 완전 삭제한 흔적도 찾았습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거군. 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철우를 당장 서재로 불러. 지금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30분 후 박철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호는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출력물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DNA 검사 접근 기록, 익명 이메일 IP 추적 결과, 그리고 복원된 지훈의 메일. 앉게. 회장님, 앉으라고 했네. 박철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 측 비서가 DNA 검사 결과에 접근한 기록일세. 17분 동안 열어봤더군. 박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두 번째 서류를 들었습니다. 언론 제보에 사용된 이메일. 본사 40층 임원 네트워크에서 발송됐네. 자네 사무실이 있는 층이지. 회장님,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네. 태호는 마지막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지훈의 메일 사본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이 메일, 왜 나에게 오지 못했을까? 박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 계정으로 삭제했더군. 3년 전 3월 15일 오전 11시 20분. 그건 서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삭제한 게 아니라 증거가 다 나와 있네. IT팀이 확인했어. 자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비서실 공용 메일함에 들어가 이 메일을 찾아서 삭제했네. 그것도 여러 곳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랬나? 박철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회장님, 말해보게. 그 여자와 아이들을 인정하시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갑자기 손녀 셋이 나타나면 후계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보낸 메일을 삭제했나? 그래서 지훈이가 행복할 기회를 빼앗았나?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태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회사를 위해 삭제했다는 건가? 회장님, 그리고 이번에는 손녀들의 존재까지 세상에 왜곡해서 알렸고.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지킨 건 회사가 아니야. 회장님, 자네가 지킨 건 자네 자리야. 자네 아들 자리고. 박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건 회사가 아니었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건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마지막 일을 못한 거였어. 아들이 사랑한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 손녀들을 안아보지 못한 것, 지훈이에게 축복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였어. 죄송합니다. 자네가 막은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아들의 삶이야. 내 가족이야. 박철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게. 회장님, 한 번만. 나가라고 했네. 박철우가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태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의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손녀들이 태어날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아버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다음 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태호는 조사 자료를 이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박철우 부회장이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내부 문서를 삭제했으며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회장 해임을 의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철우는 그날 오후 경비의 안내를 받으며 본사를 떠났습니다. 15년 동안 일했던 회사를, 로비를 지나는 그의 뒷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 보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인 메디컬, 내부정보 유출 책임자 문책, 허위 정보로 며느리 명예훼손, 부회장 해임, 새손녀와 며느리에 대한 진실 밝혀져, 회장, 고인이 된 아들의 가족 끝까지 지킨다. 댓글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은아 씨한테 너무 미안하다. 재벌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네. 회장님 멋있으시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다행이다. 여론이 점점 은하와 아이들에게 동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태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은하 씨 집 앞에 있는 기자들 전부 정리하게. 더 이상 괴롭힘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각 언론사에 공문 발송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연락하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보안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이틀 후 은하의 집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골목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웃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밖에 나가도 돼? 응, 이제 괜찮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호 회장이었습니다. 정은아 씨,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댁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모레 오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일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하린이는 분홍색 원피스, 하윤이는 하늘색 원피스, 하늘이는 연두색 원피스, 지훈 씨가 사줬던 옷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이야. 진짜? 응.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 해.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호와 윤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태호는 베이지색 가디건에 면바지를 입었고 혜진은 크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례합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혜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신발장에는 아이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연두색 운동화가 나란히. 신발도 색깔별로 맞춰 신기시는군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헷갈려하지 않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색종이로 만든 꽃, 손바닥 찍기로 만든 나무. 작은 책장에는 동화책이 가득했고 그 위에는 지훈 씨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이들 사진이 자석으로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어린이집 입학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 좁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사랑이 가득한 게 느껴집니다. 혜진이 냉장고에 붙은 사진 하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새쌍둥이가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돌잔치 사진인가요? 네. 작은 파티였지만 친구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요.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함께 하시면 되죠. 아이들이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세 아이 모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린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혜진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애들아. 할머니야. 할머니.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진짜 할머니 맞아요? 그럼. 너희 아빠 엄마야.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 갔는데. 응. 그래서 할머니가 더 보고 싶었어. 너희를. 하윤이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그 작은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도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도 만나줄래?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손 커요. 그래, 할아버지 손이 크구나. 우리 아빠도 손 컸어요? 응, 아빠도 손이 컸어. 너희랑 똑같이 생겼어. 하늘이가 태호의 손을 자기 손바닥에 대봤습니다.
태호는 손녀의 작은 손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는데 받아줄래? 선물이요? 새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호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형, 책, 장난감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인이 거, 이건 하윤이 거, 이건 하늘이 거야.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혜진이 웃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다. 정말 착해. 우리는 모두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요. 제가 준비한 차와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은아 씨. 네. 이건 법무팀이 준비한 서류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새 아이를 손녀로 가족관계에 등록하는 절차, 그리고 은하 씨를 지훈이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요?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태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 그리고 은하 씨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방 운영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압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일입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당연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은하 씨,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당신한테 의지했을지 알아요. 얼마나 사랑했을지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지훈이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일만 하느라 아들 말도 제대로 안 들어줬고 아들이 행복해하는 것도 못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며느리로 와주시겠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요? 네. 지훈이가 소개하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한테. 하지만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상관없어요. 지훈이가 사랑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혜진이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같이 지훈이 얘기하며 살면 안 될까요? 우리도 손녀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훈이를 닮은 아이들이랑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뭐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고. 아빠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아빠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혜진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미안해요. 우리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태호도 다가와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 그래. 할머니도 울어. 응. 할머니도 행복해서 그래.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행복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좁은 거실 한가운데서 5명이 하나가 되어 2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홍색 방은 할인이, 하늘색 방은 하윤이, 연두색 방은 하늘이. 저도 작업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창문이 큰 방에서 꽃을 다듬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어린이집에 등록했고 아이들은 매일 즐겁게 다녔습니다. 태호와 혜진은 주말마다 찾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고 동물원에 가고 박물관에 갔습니다. 저는 플로리스트 일을 계속했습니다.
공방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간판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분도 생겼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희를 사랑하셔. 어느 토요일 오후 태호와 혜진이 우리를 강인 메디컬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차로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넓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와, 아이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아버지 집이야. 우리 집이기도 하고. 혜진이 아이들 손을 잡고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원 한켠에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아담한 공간.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를 위한 작은 정원입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원 가운데에는 작은 돌비석이 있었고 주변에는 꽃이 가득 심어져 있었습니다. 수국, 장미, 백합, 라벤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은하 씨가 디자인해 주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했을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랑 함께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꽃 사이를 누비며 깔깔 웃었습니다. 태호가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제가 만든 그 오르골이었습니다. 이거 여기 두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태호가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르골을 돌렸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정원에 퍼졌습니다. 지훈 씨가 만든 곡, 아이들을 위해 남긴 마지막 노래. 아이들이 멈춰서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 노래지?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너희를 위해 남긴 노래야. 아빠가 우리 사랑했어? 응, 정말 정말 많이 사랑했어.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태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너희를 보고 있어. 항상. 진짜요? 응, 진짜야. 하늘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보고 있어요? 혜진과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웃었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내렸던 비가 이제야 완전히 멎은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이들도 저도 그리고 부모님도 모두 괜찮아요. 오르골 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마치 지훈 씨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혜진과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했어도 이제부터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킬게.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것들 우리가 대신 봐줄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은하 씨가 웃는 모습. 저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지훈 씨. 우리 잘 살게요.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오르골 소리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뛰어놀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